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욱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 직전에 마지막 학력평가인 10월 학력평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정말 수능밖에 없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긴장되실 텐데요.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족한 점들 잘 메우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 10월 학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총평에 소개해 놓았으니까 총평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지만 중간중간 선지라던가 자료들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풀이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와중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시험 끝나고 다시 보면은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지? 이게 이거였어.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수능 때는 남지 않도록 잘 부족한 점들 보완해 나가시면서 수능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우리나라의 영역 관련된 문항입니다.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요 실선은 직선 기선이고요. 점선은 영의 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예는 기선으로부터 영의 선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뻗어주는데 이 12해리까지 뻗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영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 영예는 기선으로부터 영의 선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B, C, D는 각각 어떤 지점들인가? 자, 먼저 A, 여기가 직선 기선이니까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니까 A는 내수가 되겠죠. 내수. 다음 B, 얘도 이제 영해선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해인 것 같은데요. 요 B 있는 지음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극남인 마라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다음 C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뻗은 다음 영해선보다도 바깥쪽에 있는 수역이니까 뭐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배타적 어업수역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는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안쪽에 있는 수역이니까 D는 영해가 되겠죠. 영해. 자, 그럼 풀어볼게요. A에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의 범위는 확대된다.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만약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간척을 했다. 당연히 영토는 확대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여기가 영해입니다. 영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곳은 영해가 아니라 내수가 되고요. 내수가 축소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영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 범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다음, 마라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곳은 마라도가 아니라 이어도입니다. 다음, C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한다. 자, 한일 중간수역은 이쪽 동해 쪽에도 있고요, 남해 쪽에도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더 저위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음, D, 직선기선. 얘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A, B, C, D의 수직상공은 모두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자, 여기 마라도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D 지점 우리나라의 영해니까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에요. 또 하나, A는 내수입니다. 자,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인데 내수의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이 아니라면 이상하잖아요. 영공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의 수직상공 또한 우리나라의 영공입니다. 정리하면 영토, 내수, 영해의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이 되기 때문에 A, B, D의 수직상공은 모두 우리나라의 영공이지만 C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닙니다. 영토도 아니고요, 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C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 영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문항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는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쪽 끄트머리, 극북, 다시 얘기해서 북단이거든요.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온성군이죠. 온성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극북이다. 가장 북쪽이다. 다음 B. 자, 한반도에 뿔이 두 개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른쪽 뿔이 백두산, 왼쪽 뿔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은 어떤 곳인가요? 중강진은 연교차가 가장 큰 곳. 한반도 전체에서 연교차가 가장 큽니다. 38도가 넘습니다. 여기가 중강진, 여기가 백두산인데 이거 가끔가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왼쪽이 중강진, 오른쪽이 백두산입니다. 다음 C는 신의주 부근이 될 것이고요. E는 남포 부근이 되겠네요. 또는 대동강 하구. 다음 D는 원산 부근이 될 겁니다. 원산. 보죠. 지도에 A부터 E 지역에 대해 답글을 달아볼까요? 자, A에는 온성군에는 경원선철도의 종착역이 있어요. 자, 이 철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봐도 아,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경원선에서 경은 서울입니다. 원은 온성이 아니라 원산입니다.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이 있는 곳은 A가 아니라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다음 B에는 중강진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얘기했었죠. 요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중강진, 오른쪽이 백두산입니다. 다음 C에는 신의주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어요. 자, 경제특구 중에 최초와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는 키워드 갖고 있는 지역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신의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D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있어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딘가요? 북한의 수도이자 수위 도시인 평양입니다. 평양.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남포. 이에는 서해관문이 건설되어 있어요. 요 남포의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해관문입니다. 서해관문. 그리고 이쪽에 평양이 있기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도시. 그래서 관문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남한으로 따지면은 서울과 인천의 관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무 5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3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은 급속한 도시화가 나타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억.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급속한 도시화는 쉽게 얘기하면 도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급속한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은 집도 많이 필요하고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교통수단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억. 다음 1970년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된 시기는 197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에서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차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에 처음 지정되었기 때문에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선지가 나오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 관련된 1차, 2차, 3차 관련된 내용을 주고 뭐 가시기에, 나시기에, 뭐 기억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1970년대라고 하니까 조금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971년에 처음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게 1970년대에 속하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두자. 1971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된다. 그리고 72년에 처음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 2, 3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개발 제한 구역이 먼저
지정된 겁니다. 다음, 철거 재개발 방식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였다. 이후 원거 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일 수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수복 재개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 철거는 수복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짓는 것이 철거 재개발이고, 수복은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재개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수복은 철거보다 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작죠. 왜냐하면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니까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철거 재개발이 더 큽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항인데요. 사실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문항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묻는 문항들이 옛날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었거든요. 정말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단독 문항들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 분석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점들의 시기에 따른 기온 변화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자료에서 여러 가지 찾아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조금 예전에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올해 봄철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이 최근 40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면서요. 네, 특히 최근 10여 년간 해면 수온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현상이 꼽힙니다. 왜 수온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다시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한강의 결빙일수 줄어들겠죠. 기온이 높아지니까 덜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정답은 1번. 다음, 귤 재배에 북한계선이 남아할 것이다. 자,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작물의 북한계선 위로 올라갑니다. 북상.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개마고원의 냉대림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자, 냉대림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서늘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생들을 얘기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서늘한 지역에 서식하는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좁아지겠죠. 다음, 치악산에서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사실 앞에 치악산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풍이 드는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단풍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결국 얘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가을은 더 천천히 찾아오겠죠. 여름이 길어질 테니까. 따라서 여름이 길어지면 가을은 더 늦게 찾아오게 되고, 따라서 단풍 드는 시기도 느려질 겁니다. 다음, 대구의 열대야와 열대일 발생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열대야, 밤에 더워요. 열대일, 낮에 더워요. 이런 열대야와 열대일의 발생일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엄청 더워지니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는 사실 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5번 문제가 지도 관련 문항인데 되게 쉽게 나왔죠. 봅시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해서 골라보라고 하네요. 지도부터 볼까요? 자, A는 어딘가요? 예, 경상북도의 북서쪽 구석,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다음, 여기가 대구고요. 대구가 군위군과 통합이 되면서 대구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약간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군대 가면은, 이거 너무 모르는 내용인가? 군대 가면은 이렇게, 요새 이런 모자도 안 쓰지? 그렇네요.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모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크 같은 거 있고, 위에다 이렇게 낙하산 마크 같은 거 달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낙하산 띄고 막 특전사 뭐 훈련 받으면 이거 낙하산 같은 거 달아주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 위에 뭐가 달려있죠? 배트맨 같기도 하고. 어쨌든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그리고 구미 하나 건너 안동입니다. B는 안동.
다음 C는 대구 밑에 창녕입니다. 창녕. 우포늪으로 유명한 곳이죠. 다음 D는 여기 포경울부죠. 포경울부. D는 울산입니다. 다음 E는 네,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 남해라는 곳입니다. 정말 지명 이름이 남해죠. 볼게요. 출사동이 영남 관문도시의 마스코트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선비가 웃으며 조령을 넘어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 조령 세제라고도 합니다. 문경 세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양에서 영남 지방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조령을 넘는 게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의 관문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령을 넘어오는 모습 당연히 문경이겠죠. 가는 A가 되겠네요. 다음 람사르 습진 우포늪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우포늪 창녕입니다. 따라서 나. 다음 자동차 조선공업들이 발달한 도시의 마스코트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고래를 표현하였다. 해울이죠. 해울이 고래입니다. 고래. 자동차와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 네, 바로 울산입니다. 다가 울산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은 공룡 박물관도 있고요. 공룡이 죄송합니다. 고래 박물관도 있고요. 고래 고기를 파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 하면은 고래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A, C, D가 되겠네요. A, C, D는 2번입니다. 정답 2번.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기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사실 축제 포스터가 나와 있지만 가와 나는 개최 시기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나와 있듯이 가와 나는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겨울과 여름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해안에서 갯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머드를 바르기도 하고 머드에서 놀기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보령 머드 축제는 당연히 여름에 개최되겠죠. 반면 대관령 눈꽃 축제 눈이 내려야 되고 얼음이 얼어붙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겨울에 개최될 겁니다. 자, 그럼 여름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자, 서고동저는 겨울철의 기압 배치, 여름에는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 나타나면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틀렸네요. 다음, 겨울에는 장마와 열대 저기압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장마 언제? 여름이죠.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왜? 장마와 열대 저기압에 의해 많은 강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 남동풍과 남서풍이 불어오는 반면에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죠. 이 겨울 계절풍은 여름 계절풍보다 풍향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 방향에서 엄청나게 자주 불어오고요. 또 풍속도 빠릅니다. 그래서 겨울 계절풍은 여름 계절풍보다 풍향 집중도 높고 풍속이 빠르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겨울은 여름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작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후 관련된 문항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보죠. 다음 자료는 수도권의 시도 간 인구 이동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역시 이 유형의 문항도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항인데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동은 통근 통학, 다시 얘기해서 회사 가고 학교 가기 위해 움직이는 인구의 이동, 전입 전출은 집을 옮기는 겁니다. 이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입 전출과 통근 통학은 인구 이동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서울이 있습니다. 최근 전입 전출을 위한 인구의 이동, 다시 얘기해서 이사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서울의 주거 환경도 좀 안 좋은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환경도 쾌적한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인천.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 나갑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데 직장은 여전히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집은 여기지만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입전출을 위한 인구 이동은 서울에서 주변 지역, 인천과 경기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기로 이사 간 사람은 여전히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하기 때문에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은 경기에서 서울로 이루어지는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 이동은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일단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없는데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가 인구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입전출 위한 인구 이동이든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이든 서울과 경기 간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아요. 따라서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와 다 간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가와 다가 서울 아니면 경기입니다. 그런데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은 경기에서 서울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에서 다로 가는 인구 이동이 다에서 가로 가는 인구 이동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에서 서울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수도권에서는 깍두기 인천 마지막에. 다음 전입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전출은 여기 요 구간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아요. 그 얘기는 A와 B가 서울 아니면 경기이다. 그런데 전입전출 위한 인구 이동은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A에서 B로 가는 인구보다 B에서 A로 가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B가 서울 그리고 A가 경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깍두기 인천은 C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꼴을 왼쪽에도 옮겨보면 경기가 A 그리고 서울이 B, 인천이 C입니다. 볼게요. 경기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대요. 사실 요 내용은요. 서울, 인천, 경기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에서 나로 이만큼 빠져나가지만 요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로 워낙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여기지만 통근 통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요 지역은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입니다.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다. 자, 다는 서울이고요. 서울은 B입니다. 그럼 서울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네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요. 따라서 서울은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다. 틀렸네요. 다음 경기는 인천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모두 1위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인천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4번. A는 경기는 서울보다 통근 통학 순유입이 많다. 아닙니다.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천은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서울이니까요. 정말 높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 볼게요. 자, 인구 관련된 문항인데요. 인구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완전 땡큐죠. 자, 8번 보죠. 다음 글에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낮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대요. 자, 먼저 기업. 낮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와 총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낮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먼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와 총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총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출산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고 있다. 자,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비용 증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안 낳는 거죠.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둘이나 셋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게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 등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또한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세종이 전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럴 리가요. 전남이 세종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남이 노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으니까요. 반면 세종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4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정주 여건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자,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령화 지수는 증가한대요.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얘는 U분의 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저출산이 이어지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고령화가 이어지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겠죠. 결국 노령화 지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노령화 지수는 증가합니다. 맞아요. 다음,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인구 구조의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상대적으로 면적은 좁은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보죠. 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내문의 일부이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탐구활동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내, 일반적으로 소태교라고 많이 부르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세 모둠으로 나누어 호남권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모든별 여행 지역과 탐구활동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전라북도의 북서쪽 구석 군산입니다. 그래서 A는 군산. B는 어딘가요? 예, 전라남도의 북서쪽 구석이에요. 항상 구석에 있는 지역들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B는 영광. 다음 C, 여기 시옷처럼 생겼죠? 시옷, 여수입니다. 여수. C는 여수. 자, 그럼 가는 군산과 관련된 탐구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 및 뜬다리 부두 탐방. 일단 뜬다리 부두는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여기죠. 새만금 방조제.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소 견학 및 원자력 발전소 앤드 굴비. 굴비하면 영광. 얘는 여기. 다음,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견학 및 엑스포 해양공원 방문. 여기 엑스포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 기차역 또한 이름이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A, B, C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보죠.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인데요. 자, 각각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죠? 석유 산업 발달한 울여서. 그래서 울산, 여수, 여수는 전남, 울여서, 서는 서산, 충남입니다. 다음 석탄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제철공업 발달한 곳들. 일단 제철공업 포광당이네요. 포항, 경북이고요. 광양, 전남. 다음 당은
당진 충남입니다. 게다가 충남에는 화력발전소도 있어서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남에서도 꽤나 많은 양의 석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이런 지역들에서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울산부터 볼까요? 울산. 울산은 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나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네요. 울산은 석유 소비량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 울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가 좀 지워볼게요. 앞에 적을까요? 나가 석유가 됩니다. 석유. 다음 충남 전남은 석유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쓰고 석유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가 석유라고 하였으니 남아있는 다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 그리고 충남은 엄청난 양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럼 남아있는 가가 천연가스가 될 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경기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 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볼게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고요. 천연가스가 가장 적습니다. 틀렸네요. 다음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이 상용화된 시기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서랑 똑같습니다. 누가 더 먼저 쓰이기 시작하였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러네요. 먼저 쓰였습니다. 다음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자, 옛날 영화 보면은 기차에서 석탄 막 집어넣으면서 기차가 앞으로 가는 모습 본 적 있을 겁니다. 또 아주 옛날 영화지만 타이타닉에서도 삽으로 막 석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석탄 많이 썼거든요. 요즘엔 어떤가요? 기차에다 석탄 막 집어넣나요? 배에다가?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석유 이용합니다. 따라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석유가 석탄보다 훨씬 높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높다. 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순서는 유탄아 1,000원 줄게. 새로 나온 물 좀 사와. 유탄 1,000원 신수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입니다. 나다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인데요. 요 11번 문항이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려웠던 문항 또는 뭐 정말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유형의 문항이 나왔었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유형의 문항을 풀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래프는 A부터 C 지역과 가 지역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기후값 차이예요. 그리고 A, B, C, 가가 모두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니 네 지역 중에 세 군데는 A, B, C, 나머지 하나가 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나타낸 거냐? 기후값 차이.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가 지역의 기후값을 뺀 것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지도부터 봅시다. 어딘가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얘는 울진. 얘는 충청북도의 북쪽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니까 충주예요. 충주. 다음 얘는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뭐 당진, 서산 그쯤 되겠죠. 서산이라고 봅시다. 자, 이 문제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내 지역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네, 뭐 지리적인 위치는 다르지만 위도가 비슷한 네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섬, 울진은 동해안, 충주는 내륙, 서산은 서해안이에요. 여기서 사실 감이 왔었어야 돼요. 서해안, 내륙, 동해안, 섬 여러 번 학습했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거냐? 지금 겨울 강수량 차이와 최하늘 평균 기온 차이가 나와 있거든요. 서해안, 내륙, 동해안,
섬 최한월 평균 기온 순서가 볼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은 누가 가장 높죠? 섬입니다. 두 번째는 동해안. 겨울철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해안이 내륙보다 따뜻하니까 동해안. 그리고 동해안 다음에 서해안. 가장 기온이 낮은 데는 내륙입니다. 위도가 비슷한 네 지역에서. 이거 정말 너무나도 여러 번 학습했던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찾았지만 사실 저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요걸 봅시다. 기후값 차이.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어떤 지역에서 가를 뺀 거예요. 가. 그러면 지역의 값에서 가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면 지역이 큰 거예요? 가가 큰 거예요? 여기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지역의 값에서 가를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보다 값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지역의 값에서 가를 뺐는데 0보다 작다면 그 지역보다 가가 기온이 더 높은 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가보다 왼쪽 그래프 볼게요. 왼쪽 그래프 봤더니 최한월 평균 기온의 기후값 차이가 플러스인 곳이 두 군데, 마이너스인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그 얘기는 플러스니까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 두 개,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이 한 개란 얘기입니다. 가면 와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섬,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서인데 섬은 울릉도, 동해안은 울진, 좀 좁네요. 서해안은 서산, 내륙은 충주입니다. 여기서 어떤 한 지역이 가인데 그 가는 가보다 기온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 데가 두 군데, 낮은 데가 한 군데예요. 그럼 어디일까요? 가가. 만약 울진이라면 울진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데가 한 군데, 낮은 데가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은 데가 두 군데, 낮은 데가 한 군데 나오려면 가는 서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산이 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온이 낮은 C가 충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온이 높으면서 겨울 강수량 차이도 가장 큰, 다시 얘기해서 겨울 강수량도 가장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A가 울릉도, 울진이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지역들 위도가 비슷한 섬, 동해안, 내륙, 서해안이구나. 위도가 비슷하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이런 순서로 나오겠네. 그럼 A, B, 울릉도, 울진, 서산, 충주겠구나 까지 찾았던 친구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 두 군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이 한 군데구나. 그러면 서산이 가구나. 이거를 찾는 과정이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보죠. 지울게요. 가는 서산은 네 지역 중에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 자,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는 것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산은 가장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느립니다. 틀렸어요. 다음 A는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쉽죠. 다 알고 있는 내용,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하지만 또 속는단 말이죠. 왜?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 울릉도는 눈, 울릉도 눈. 이게 머릿속에 너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울릉도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울릉도에서 겨울 강수량보다 여름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아요. 심지어 울릉도조차. 그래서 틀렸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거의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친구들 다 틀렸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리 선생님들이 이거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려도 막상 시험 상황에서 얘를 만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다음, 울진은 충주보다 여강집이 높대요. 자, 울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동풍해의 격강집이 높겠죠. 반면 충주는 뭐 굳이 따진다면 한강 유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강집이 높습니다. 틀렸네요. 다음, C는 A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자, 무상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리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길대요. 그 얘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낮다? 높다,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충주보다 울릉도가 더 따뜻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무상기간은 울릉도가 더 깁니다. 다음, 서산은 울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연교차는 대체로 최한월 평균 기온과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비슷한 네 지역 중에 연교차는 내륙이 가장 커요. 그리고 섬이 가장 작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서는 대체로 서해안이 더 크니까 이런 순서가 되겠죠. 따라서 서산은 B보다 울진보다 연교차가 크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항이 이번 10월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 어렵지 않습니다. A, B, C, D가 아니라 A, B, C 가라는 점이 조금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A, B, C, D로 나와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기후값 차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를 잘 파악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앞으로 혹은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항이 나온다면은 꼭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풀어봤으니까요. 예방주사 맞은 거니까요. 자, 12번 갑시다. 그래프는 재생에너지원별 세 지역의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이고요. A, B는 전남, 제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가나다가 수, 태, 풍 중에 하나인데요. 가는 우와, 전남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율이 가장 높아요. 전남하면 전북과 더불어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곳이니까 가가 태양광입니다. 자, 그럼 A와 B가 강원 아니면 제주, 그리고 나와 다가 수력 아니면 풍력이 되는데요. 자, 다를 봤더니 다는 A에서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B는 다를 거의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지? 전남 또한 어쨌든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B는 다 발전을 거의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강원에서 수력 발전 하나요? 많이 하죠. 강원에서 풍력 발전 하나요? 많이 합니다.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 하나요? 많이 합니다. 풍력 발전 하나요? 많이 합니다. 수력은요? 못합니다. 왜? 주상전리 발달이 굉장히 탁월한 다공질의 현무암이 기반함이기 때문에 하천 자체가 잘 발달하지 않아요. 거의 다 건천입니다.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흘렀다가 평상시에는 말라버립니다. 하천이 있어야 발전할 텐데 하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어렵죠. 그러니 비에서 거의 발전되고 있지 않은 다가 수력이 되는 거고 나가 풍력이 됩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을 거의 하지 않는 B가 제주, 그리고 A가 강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지역 중에 수력 발전 강원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풍력은 상대적으로 고른 편인데요. 역시나 강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가는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다. 수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태양광은 풍력보다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작다.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어요?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 그런데 태양은 낮에는 얼굴을 쫙 내밀고 있지만 밤이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는 가가 클 수밖에 없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풍력은 수력보다 제주에서의 발전량이 많습니다. 다음, 수력은 태양광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누가 더 먼저 쓰였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세 가지의 발전 양식 중에 수력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잘 비교하지 않아요. 수력과 풍력 또는 수력과 태양광을 주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4번. 다음, 가나다 중에 전국 발전량은 풍력이 가장 많다. 아니죠. 최근에 기술 발달로 발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요 태양광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 수, 풍 순서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아래로 갑시다. 13번인데요. 여기도 살짝 함정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13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단 A부터 C는 각각 병원, 의원, 종합병원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장 고차 중심지는 무엇인가요? 가장 고차는 종합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지. 두 번째는 의원인가요? 병원인가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이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주로 가나요? 의원을 주로 가나요? 집 근처에 갈 때 거의 다 의원일걸요?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이 붙어 있잖아요. 종합병원 밑에가 병원이에요. 병원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이 종합병원이니까 종합병원 밑에가 병원이고 가장 차수가 낮은 게 의원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가장 고차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아하, 가장 고차, 가장 저차구나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의원 다음에 병원이고 병원보다도 더 많은 진료 과목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이 되는 겁니다. 병원 앞에 종합이 붙은 거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순입니다. 자, 그럼 A, B, C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숫자는 적으니까 가장 숫자가 적은 A가 종합병원이 됩니다. 다음 가장 숫자가 많은 C가 가장 저차 중심지인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B가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 근처 뭐 상가 같은 데 있는 뭐 1층이나 2층에 있는 그런 병원들은 거의 다 의원이라고 뒤에 붙어 있을 거고요. 건물을 독자적으로 한 채 갖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거의 다 병원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의원이었고, 얘는 병원이었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도 볼게요. 자, 지도에 먼저 여기 어딘가요? 충주죠, 충주. 충청북도의 북쪽 5개 지역 중에 가운데 옛날에 중원이었던 곳. 다음 얘는 청주입니다. 청주.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다음 얘는 충주, 청주. 그리고 가장 충청북도의 가장 밑에 있는 얘는 영동인데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괜찮다. 우리 충주, 청주 알면 얘네들은 그래도 인구 규모가 꽤 큰 도시들인데 얘는 잘 모르겠네. 어디지? 그냥 촐라놓고 풀면 돼요. 우리가 이름과 위치라는 곳들은 거의 다 도시니까요. 자, 그중에서 충주와 청주 중에 인구 규모가 더 큰, 더 고차 중심지는 어딘가요? 네, 청주, 충북 도청 소재지 인구 85만 정도. 그러니까 청주가 가장 고차 중심지입니다. 당연히 병원 가장 많겠죠. 청주가 가예요. 반면 가장 저차 중심지 유일한 촌락인 영동이 병원 가장 적을 겁니다. 가운데가 충주가 되겠죠. 이렇게 볼게요. 충주는 청주보다 총인구가 적어요. 세 지역 중에 청주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나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아닙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주가 가장 다양하고 영동이 가장 단순합니다. 틀렸죠? 다음, 청주와 영동 모두 충청도라는 지명 유래. 충주와 청주죠. 영동이 아니라. 다음, 종합병원은 그냥 병원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 서비스 제공, 다시 얘기해서 재화와 서비스가 도달하는 공간, 재화의 도달 범위는 종합병원이 가장 넓고요. 의원이 가장 좁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는 종합병원이 가장 넓어요. 정답은 4번. 다음, 의원은 병원보다 의료기관당 1일 평균 방문 환자 수가 많다. 자, 1일 평균 방문 환자 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규모예요, 규모. 1층짜리 작은 병원과 12층짜리 큰 병원 중에 하루에 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당연히 B가 훨씬 많은 거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1일 평균 방문 환자 수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병원보다 저차 중심지니까 일일 평균 방문 환자 수가 적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보죠. 지도는 가남석의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내용에만 있는 대로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학생의 답안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의 옳고 그름만 먼저 판단합니다. 자, 가완하는 각각 석회암과 신생대 화산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생대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화산활동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굳어버린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화산 지형들은 이러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화산 지형들은 모두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얘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적혀 있네요. 그렇죠? 신생대. 그러니까 얘는 화산 지형이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개마고원이네. 중부지방 용암대지 제주도 울릉도네. 아하.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고 있는 나가 신생대 화산암이구나. 반면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조선노충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옥천습곡대와 평담분지와 옥천습곡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 가는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그래서 화산암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 우리나라가 얕은 바다였을 때, 바다가 침입했을 때 만들어진 지층에 분포하는 암석입니다. 자, 볼게요.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에는 종유석, 석순 등이 발달한다. 이것들이 이제 동굴 생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석회암이 물에 잘 녹습니다. 이것을 용식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용식작용을 받아서 물에 탄산칼슘이 녹아서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침전, 쌓여서 천장에 종유석, 바닥에 석순을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 다음, 나는 화산암은 마그마가 분출한 후 굳어져 형성되었다. 이름 자체가 화산암이잖아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활동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맞겠죠. 반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관이밤입니다. 화산암이 아니에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화강암이었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분출하여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화산암을 다른 말로 분출암이라고도 하거든요. 두 번째 것도 맞습니다. 다음, 화산암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신생대, 얘는 고생대에 만들어졌으니 시원생대 다음에 고생대지나 중생대지나 신생대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른 시기는 고생대입니다. 따라서 나는 가보다 형성 시기가 늦죠. 다음, 가나 분포 지역은 밭보다 논의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요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검은색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있는 암석. 게다가 주상절리 발달이 굉장히 탁월해서 쩍쩍 갈라져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또한 석회암도 전리가 굉장히 잘 발달하는 암석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전리를 따라 물이 흘러내리다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석회암과 화산암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주로 지표수가 부족한 편이에요. 물이 없어요. 농사 지으려면, 특히나 벼농사 지으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물이 없네? 그래서 논농사 어렵습니다. 거의 밭으로 이용되는 거죠. 따라서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논보다 밭 면적의 비율이 높다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면 위에 거 두 개의 동그라미 친 학생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무를 봤더니만 두 개 다 틀렸다고 했네. 그리고 위에는 다 동그라미니까 무가 모든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무입니다. 무.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처음에 딱 접하고 나서 뭐야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나다 작물을 그래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과수, 냉류, 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볼게요. 가는 나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다? 국내 자급률?
자급률 일단 그래 쌀은 자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과수와 맹류는 잘 모르겠네. 게다가 만약 가가 벼라고 하더라도 나에는 과수, 맹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와 나가 뭐지? 그네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 패스합니다. 다음 나는 나보다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대요. 자, 일단 과수와 맹류 제주하면 과수 재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따뜻하기 때문에 맹류도 꽤 재배하거든요. 보리 같은 것들. 그런데 이게 그러네. 과수 많이 재배하는데 제주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맹류도 꽤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명확하지 않아. 뭐지? 여기까지 오고 나니 세 번째 조건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나다 중에 전국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 뭐예요? 벼. 그러니까 가는 벼입니다. 허무하죠? 아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보면은 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가 벼인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나에는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세 작물 중에 벼가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럼 결국 두 번째 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와 맹류 전국 생산량, 물론 제주 과수 재배 많이 해. 생산도 많이 합니다. 맹류도 꽤 하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밑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밑에 이거 밑에 나와 있거든요. 봅시다. 일단 A, B, C 중에 B는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수, 맹류, 벼 중에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맹류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제주권은 B와 C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A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벼가 되겠죠. 쌀. 그리고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맹류입니다. 따뜻해서 겨울철에 그루가리가 상대적으로 널리 이루어질 수 있는 호남권이 맹류의 재배 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C가 과수가 될 것이고 과수는 영남권의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요. 경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국에서 물론 생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배 면적 비율에서 맹류와 과수를 비교해 보면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수가 맹류보다 높죠. 게다가 과수는 무게가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재배 면적 대비 생산량도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재배 면적 비율도 맹류보다 과수가 높으니 생산량에서도 맹류보다 과수가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나가 과수가 되고요. 다가 맹류가 됩니다. 그러면 벼가 A, 과수가 C, 맹류가 B니까 A, C, B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의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에서 벼를 찾으면은 벼만 알아도 나머지 풀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힌트도 나와 있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의 새 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달을 그래프에서 찾아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항들은 일단 도심과 외곽 지역을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부도심이나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 발달한 지역을 같이 붙여서 출제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서울 동북부에 있는 구로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법정동이 5개 뿐이지만 행정동은 현재 19개에 달한다. 자, 법정동보다 행정동의 수가 더 많대요. 자, 어떤 지역이 법정동보다 행정동의 수가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인가요? 상주 인구가 많은 곳, 적은 곳, 많은 곳. 상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동을 쪼개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동은 몇 개 안 되지만 걔를 행정 편의를 위해 쪼개 놓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 건설되고 있다고 하니 얘는 정확히 어떤 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외곽 지역인 겁니다. 외곽 지역, 주거 기능이 발달한. 다음 다부터 볼게요. 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구예요. 은행, 본점, 시청도 있대요. 시청. 당연히 도심이겠죠.
부도심. 업무 기능 발달합니다. 반면 주거 기능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음, 서울의 동남부에 있는 구로 1960년대 서울의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딱 나왔네. 부도심. 대규모 주택단지도 있고요. 상업 업무 시설도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고 직장도 많아요. 그래서 부도심이고요. 얘는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이 모두 발달한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가는 노원구고요. 나는 강남구, 다는 중구가 됩니다. 자, 그럼 노원구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이니까 상주 인구는 되게 많지만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는 적겠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많은 두 지역 중에 주간 인구가 적은 A가 갑니다. 노원구. 반면 C는 상주 인구가 가장 적어요. 왜? 주거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도심 중구가 됩니다. C. 반면 상주 인구도 되게 많은데 주간 인구도 되게 많아.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은 거니까 오호, 낮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주 인구 많으니까 집도 많은 곳이에요.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이 모두 발달한 부도심 강남구입니다. 따라서 나가 P. 그러면 가나다가 A, B, C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죠. 사진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위성사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단서 조항으로 얘네들이 어떤 지형들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여기 동해라고 나와 있네요. 동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는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죠? 호수입니다. 동해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호수니까 A가 석호입니다. 다음, 석호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지형은 사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골짜기가 만으로 변한 다음에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아 형성되는 호수를 석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B는 사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사주가 없잖아요. 뭐지? 그런데 얘는 형태상으로 길쭉한 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모래 기둥이라는 뜻의 사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얘는 얘를 빼고 본다면 그냥 해안에 모래가 쌓여있는 지형이에요. 파랑과 연안류가 모래를 쌓아서 만들어진 지형? 사빈입니다. 그래서 사주도 넓게 보면은 사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B가 사빈이에요. 다음 C와 D인데요. 자, 황해입니다. 황해. 그리고 D는 뭐야? 여기가 바다네.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뭐지? 이 모래 쌓이는 것 같은데? C는 뭐지? C? 이거 좀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더 바깥쪽에 분포하고 있는 D가 갯벌이에요. 자, 갯벌의 가장 큰 특징은 만조 때는 물에 잠깁니다. 바다로 변해버리고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갯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 때는 아마도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해수면 여기까지 차 올라오면서 이렇게 잠기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래가 쌓여서 사빈 같은 거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아니네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해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만조대가 되면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들을 만들게 되고 그럼 남아있는 게 암석해안밖에 없으니까 C가 암석해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보죠. 석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축소됩니다.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에 의해서 규모가 점차 작아지게 되죠. 다음, 사비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갯벌 딱 하나밖에 없죠. 다음, 암석해안은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아닙니다. 집중되어서 파랑에너지가 철썩 집중되면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깎여 나가면서 암석해안이 만들어지죠. 집중되는 고지에 잘 발달합니다. 다음 D, 갯벌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훨씬 넓게 분포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갯벌은 사빈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습니다. 사빈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 갯벌은 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사빈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모래, 주로 갯벌이니까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빈이 훨씬 더 큽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죠.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역, 디귿, 리을은 다 산이네요. 보죠. 산 정상부에 백록담이 있는 산은 한라산이죠. 그래서 기억이 한라산입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한라산. 그리고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이 있죠. 독특한 화산 지형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1947m, 남한의 최고봉. 다음, 디귿, 수많은 고개와 대청봉, 울산바위 등의 명소가 있대요. 어딘가요? 여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그래서 디귿은 설악산. 요거 설악산인 걸 몰랐다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디귿은 대체 뭐지? 이랬던 친구들도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을.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하며 전왕봉을 주봉으로 거대한 산악군을 이루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국립공원 1호 어딘가요? 지리산입니다. 소백산맥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산. 1915m,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자 국립공원 1호입니다. 천왕봉이 있고요. 설악산에는 대청봉이 있고요. 볼게요. 한라산은 중생대 이전에 형성되었다? 아니죠. 화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화산 지형은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중생대 이전이 아니라 중생대 이후에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백록담은 얘는 화구호죠. 분화구에 물 고여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반면 분화구에 함물로 형성된 것은 칼데라호라고 얘기하는데, 요 칼데라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천지죠. 천지. 하지만 백록담 화구, 분화구에 함물 없이 그냥 분화구에 물 고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디귿이 속한 산맥은 1차 산맥에 해당한다. 설악산 어디에 속해 있죠? 설악산은 태백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은 아주 대표적인 1차 산맥이니까 맞죠. 정답은 3번. 다음, 리을. 지리산의 주된 기반함은, 자, 지리산은 흑산입니다. 지오덕 기억나시죠?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지오그래피 덕후들은 지리 너무 좋아요. 이 지오덕은 흑산입니다. 대표적인 흑산들.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흑산이에요. 흑산의 기반함은 뭐였죠? 흑산의 기반함은 변성함이 기반함인 흑산, 지오덕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는 변성함이 아니라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더 북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세 산을 비교해 본다면 설악산이 가장 북쪽, 그 다음 지리산, 한라산이 가장 남쪽이니까 한라산이 가장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두 문항이 남아있네요. 보죠.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도시화에 따른 모모시 모모동의 변화를 지역조사 순서에 맞춰 탐구해 볼까요? 자, 먼저 지역조사는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맞죠? 그냥 지역조사의 정의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다음, 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모모시 모모동의 위치를 찾아보고, 모모시 모모동의 위치는 지리정보의 유형 중 공간정보에 해당한다. 공간정보는 어떤 지역의 위치나 형태. 위치? 공간정보 맞습니다. 오케이. 과거와 현재의 경관 변화를 항공사진과 인터넷 지도 이용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지도,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보는 그 지도들, 수치 지도라고도 많이 부르죠. 걔가 바로 인터넷 지도입니다. 자, 그럼 항공사진과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은 실내 조사에 해당하나요? 고민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항공사진 원격 탐사인데 원격 탐사니까 실내조사 아닌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항공사진을 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바다에 앉아가지고 보나요? 아닙니다. 인터넷 지도 뭐 휴대폰 들고 밖에 나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 실내에서 컴퓨터 이용해서 휴대폰 이용해서 항공사진도 보고 인터넷 지도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항공사진은 원격 탐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얘네들 또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실내조사에 해당합니다. 맞는 선지예요. 다음, 도시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주민들의 인식은 주로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다.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사진 찍는 건데 사진 찰칵 찍으면 나는 거기 반대합니다. 나는 지역 변화가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싫어요. 난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원격 탐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수집한 지리 정보를 정리해 그래프와 통계 지도로 표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통계 지도는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 유선도 등이 있습니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예전에 교통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매 시험마다 하나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교통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자료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C는 각각 도로, 철도, 해운 중에 하나예요. 일단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A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운송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교통수단이에요. A는 뭔가요? 도로입니다. 반면 C는 기종점 비용이 항공 다음으로 비싸요. 터미널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운송비가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운송비용 증가율이 낮습니다. 뭔가요? 해운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철도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A가 도로, B가 철도, 그리고 C가 해운이고요. 항공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교통수단 4개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항공까지 포함이에요. 자, 볼게요. 가에는 도로와 관련되어서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와 관련된 맞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yes에서 도로가 A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까? 자, 기종점 비용은 0km대 운송비, 여기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기종점 비용은 항공이 가장 비싸. 그리고 도로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에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까? 라고 했을 때 yes가 도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는 기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가에는 요 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나는 철도와 관련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 해운과 관련된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죠. 나에는 평균 운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까? 철도가 비행기보다 빠르나요? 저기 어디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면 한 40분? 5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KTX 타도 2시간 반은 걸리니까 운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항공입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yes로 가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다음, 다에는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습니까? 자,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 우리나라는 분단된 반도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국제 수송에는 비행기와 배만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 수송에는 해운, 배를 주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다의 요 질문 들어갈 수가 있죠. 다음, A, B, C 중 주행비용 증가율은 C가 해운이 가장 높다. 아니죠. 주행비용 증가율은 이 운송비 구조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항공은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해운만 비교해 주거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도로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주행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은 도로가 가장 높습니다. 틀렸죠. 오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죠. 시험 상황에서 나 혼자 문제 풀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해설 강의 보고 문제 다시 보면은 뭐야? 이런 문제를 내가 틀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수능 끝나고는 절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부족한 점들 잘 메워가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수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것들을 모조리 다 뿜어낼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겠지만 수능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내 수험 생활이 끝나고 또 눈부시고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 좋은 생각을 열심히 마음에 담아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웬만하면 찾아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